네, 반갑습니다. 김영준 교수입니다. 두 번째 시간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상담 동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 책에서도 굉장히 비중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상담 실장의 어떤 중요성, 당연히 치과에서는 크죠. 병원의 어떤 매출을 되게 결정지으니까. 그래서 상담의 스킬보다는 상담 실장이 어떻게 이 동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좀 대략적으로라도 좀 소개를 한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보면요, 교재 118쪽에 보면 첫 번째 이제 제목은 원장이 상담 동의율, 함께 상담 동의를 올려라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멘트가 상담 동의율이 낮아서 너무 걱정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겪으시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보통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세 가지 정도 고민이 보통 하는데 첫 번째가 매출 문제. 그게 아무래도 상담 동의율에 관련 있는 거겠죠. 그 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직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세무 문제. 보통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담 동의율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118쪽 중간에 간혹 일부 치과 원장은 상담은 상담 실장이 전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상담의 비용을 할래 말래 결정하는 건 상담 실장의 역할이 큰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모두입니다. 치과의사도 마찬가지, 코디네이터, 진료 스텝, 심지어는 청소 이모님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제가 저기 옆에 있는 치과 가보면 환자들이 가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다고.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대요. 그래서 다른 데도 다 깨끗할 것 같고 신뢰가 가서 이 병원에서 치료를 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영향을 주고 이 모든 활동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해요. 청소 잘하는 것도 마케팅이고 친절도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환자분들이 이제 막 인터넷도 그렇고 광고 이런 걸 많이 듣고 와가지고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좀 해주세요라고. 왜냐면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그 틀 있죠. 이거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기업들이에요. 대기업이고 삼성 같은 기업이 아니라 오스템이라든지 디오, 네오바이오텍 이런 회사들인데 거기서 당연히 뭘 합니까? 광고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좋다, 어떻다. 그래서 환자들은 당연히 그게 이제 신기술인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무조건 그걸 이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경우가 다 그 가이드를 쓰는, 틀을 쓰는 그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그걸 안 쓰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환자들은 어때요? 선입견이 이미 그게 좋은 거다. 그걸 안 하는 치과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떨어지는 치과다라고 인지를 하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걸 이해시키는 게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죠. 그럼 이걸 이해는 어떻게 시키느냐면은 모두가 함께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 실장이 혼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 가이드 알아보고 오셨네요. 아유, 굉장히 관심 많으신가 봐요. 뭐 때문에 좀 가이드를 선호하시는가요? 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가이드를 뒤집어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찌 때는 그 치과의사 선생님이 많은 부분을 풀어줘야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약하면 상담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상담 실장을 따로 두냐면 상담은요
언호를 하더라도 치과 의사가 상담을 하는 게 동의율이 훨씬 높아요. 상담 실장이 웬만한 사람이 보다는 그냥 의사라는 이유로 높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뭐 우리가 그 임상심리학 시간에 배우죠. 뭐 권위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탈해가지고 자 그러면 대부분 이제 체계화가 잡힌 치과에서는 왜 상담실장을 따로 두냐면 기회비용 때문이에요. 치과 의사가 계속 상담만 할 수 없잖아요. 상담도 해야 되지만 진료하러 또 들어가야 되고 딴 일도 하셔야 되니까 비용에 대한 밀당이나 조율을 전담으로 맡기는 사람을 아예 따로 이제 쓰는 거고 그러려면은 술식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환자가 돌발적으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치과 위생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치료기간이 대충 얼마나 걸리지 이런 것들을 환자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생소자들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치과 위생사를 선호하는데 문제는 이 전문 지식만 있다고 해가지고 상담 도움률이 절대 높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확실한 건 마케팅 관점에서 보자면은 치과 의사도 여러 가지 어시스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진료에서는 치과 위생사들이 어시스트를 서죠. 근데 상담에서는 어때요? 상담 실장의 어시스트를 치과 의사와 다른 스태프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환자 상담을 하게 되면 동의율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 제가 뭐 말을 잘해서 이런 거 아니죠. 말을 잘 못해요. 단지 환자분이랑 상담에 들어갈 때 저희 스태프분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차를 탁 타가지고 손님한테 갖다 주고 이렇게 나가는 그것도 굉장히 어시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환자에게 대접을 함으로써 좀 특별한 치과구나.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상담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병원에서 어느 정도 직책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상담 동의율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돈 문제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다. 사람은 내가 돈이 비싸더라도 어때요?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면 돈을 쓴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122쪽에 보면요. 환자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결혼식 축의금 사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관심이라고 하는 건요. 꼭 치료에 대한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물론 뭐 차트에도 뭐 기록해 둘 수도 있고 뭐 하고 다 하지만 제일 기본적인 건 환자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 얼굴을 알아봐 주는 겁니다. 접수를 받을 때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누구 님이시죠? 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름을 얘기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 이미 내 이름을 알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되게 신뢰를 가지게 되냐면 나의 다른 진료적 영역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고 관심을 많이 가지겠구나 라는 어떤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어떤 사소한 것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이 많아요. 사소한 걸 수도 있고 되게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인근에서 사업을 하신다, 음식점이나 주점이나 이런 거 하신다라고 하면은 알아내고 웬만하면 방문을 해요. 언젠가는. 그 다음에 꼭 이렇게 장사를 요식업만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기 옆에서 지금 수술을 하고 계신 우리 환자분은 여기서 도자기 만드시는 그릇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헤어스타일 바뀌었잖아요. 미용실에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환자분들이 어떤 직에 종사하시는지 알고 내가 뭔가 비용을 써야 되거나 누구를 소개할 때는 역시 나조차도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만 이득을 본다. 오는 환자만 치료해준다. 이런 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원장님들은 병원이 치료만 잘해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이
의료도 사업자 10자리가 나오는 사업이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사업이 잘 돼야지 직원들 연봉도 높여줄 수 있고 병원의 장비도 재투자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사소한 걸 아는 사람, 예, 알아봐 준다, 기억한다. 이 부분에서 환자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은 신뢰를 예,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신입들이 이제 치과하고 나면은 뭐 힘들죠. 네, 다들. 제가 어제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이제 졸업생으로부터. 네, 뭐라고 받았냐면은 마음이 좀 짠한데 어제 밤에 갑자기 온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연락 안 하다가 많이 힘들었나 봐. 10시 50분에 밤에. 교수님, 1년차가 이렇게나 힘든 거였나요? 교수님.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뭐 요즘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 그랬더니, 아, 정말 눈칫밥으로 월급 받고 있어요. 뭐 이렇게 또 오더라고. 근데 1년차 당연히 힘들죠. 사회 초년생. 근데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환자분 얼굴 이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초대형 치과 가서 하루에 뭐 환자 200명 넘게 보고 이런 데는 힘들겠지만 하루에 환자 20명에서 25명 내외 정도 보는 곳에서 계속 그 환자분의 어떤 매칭, 기억, 예, 이런 것만 잘해도요. 그 치과 대표 원장님이 절대 그 사람을 놓지 못할 겁니다. 다른 부분이 부족해도요. 그 실제로 사람의 어떤 얼굴을 기억한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우리 학생들한테 되게 미안한 게 학생들 얼굴을 보면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솔직히. 왜냐면은 이제 학교에 이제 매일 있으면은 그래도 오고 딱 하다 보고 이렇게 할 건데 이제 수업 때만 거의 보고 가끔 면담할 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헷갈려 또.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도 학기 바뀔 때마다 좀 화장 기술도 늘고 하니까 좀 얘가 걔가 맞나 긴가 아닌가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내가 이제 그 학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수업을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옛날에는 그 이름을 외우려고 제가 출석부에다가 특징을 다 적어놨었거든. 근데 그게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도 그런 것도 없어요. 자, 사람은 작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이후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뢰한다, 최선을 다해준다 라고 하는 후방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1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제가 전 시간 얘기했지만 이제 믿음, 신뢰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추가하고 이번 시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마케팅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 정도로 저는 사실 기대해요. 그 일반적인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적 원리 결국은 우리 병원이 고객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주기 위한 모든 일련의 활동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착한 기업이든 뭐 신뢰를 주는 거든 네, 그래서 이런 마케팅에서 그런 역할이 중요하고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바로 오너가 신뢰받지 못하는 행동이나 사생활이나 문제점을 일으켰을 때 브랜드 전체 가치가 하락하는 뭐 그런 사례를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비행기에서 이렇게 뭐 컵 집어 던져가지고 항공사 전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던 뭐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뭐 자식이 이렇게 뭐 강남에 술집에서 뭐 트러블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가 깡패 들동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멘트도 있고 분위기도 있는데 첫 번째로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멘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멘트. 자, 전화를 받았을 때
그냥 우리 전화 받으면 어떻게 받아요? 그냥 여보세요 이렇게 받죠. 근데 보통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병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 멘트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땡땡 치과 누구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혹은 뭐 임플란트 전문 무슨 치과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멘트부터 일단 체계가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을 때, 아, 여기는 왠지 뭐 좀 체계가 있을 것 같고, 교육이 될 것 같고, 시스템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환자들이 느끼는데, 그냥 자다가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거는 생각 없이 열려있는 그런 어떤 병원의 이미지를 넘기겠죠. 자, 그 신뢰를 주는 것 중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환자들이 치과에 오기 싫어하는 제일 큰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프다는 게 충치도 아픈 게 있지만 다른 것도 아픈 게 있습니다. 바로 마취 주사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 마취 주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 마취 주사가 이 전치부 쪽은 저도 맞아봤는데 굉장히 예민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자, 그래서 마취를 안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큰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장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무통 마취기라고. 이렇게 놓으면 기계가 띡띡띡 하면서 굉장히 미세하게 마취액을 흘러 넣어가지고 통증을 최대한 컨트롤하는 거죠. 왜냐면 이 마취 주사라는 게 이게 갑자기 주사를 받으면 세게 이렇게 쑥 들어가면 순간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통증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안 아픈 마취를 마케팅에 써야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통 마취기만 사오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취를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는 그런 장비 도입도 중요하지만 일단 의료진들이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죠. 장비는 그 다음입니다. 철학이 먼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장비라든지 뭐 다른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마취 크림도 발라주고 마취 가글도 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매니지예요. 네. 실제로 저는 저희 원장님, 저희 대표 원장님이 이 마취하시는 걸 보고 정말 내공이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제가 느꼈는데 마취를 할 때 환자가 보통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샤워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환자들 중에서는 이게 떨다가 몸살이 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하도 떨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하려고 하는데 이 원장님이 이걸 이제 캐치를 한 거죠.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마취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프대. 끄덕끄덕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직 주사도 안 넣었어요.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아픕니다. 네. 안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랬더니 환자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의사가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고 있구나, 배려해주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이미 몸을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맞아보면은 조금 뭐 뜨끔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은데 할만한데 그 다음에 조금 아프더라도 사람은 그거죠. 이렇게까지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이 정도 통증이라면 이거보다 더 안 아프게는 할 수 없어 라는 자신만의 논리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매니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통 마취기는 장비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병원이 이걸 시도하기 위해서 그런 멘트나 매니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36쪽에 보면 호감을 주는 병원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있죠. 네. 자,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제일 많이 어찌 보면은 결정되는 게 병원의 어떤
이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초반에. 자,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소개팅 나가면은 첫 만남에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거의 결정이 되죠. 네,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나 깔끔한 뭐 외모, 말투, 느낌. 그리고 그 처음에 만났을 때 짧은 경험으로 그 사람을 그냥 판단을 해버려요.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환자분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상냥하게 맞아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뭐 이런 느낌을 통해서 아, 이 병원은 굉장히 어떻다라는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데스크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얘기 있죠. 병원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게 정말 처음에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치과 의사도 아니고 다른 의료진도 아니에요. 예, 데스크에서 응대하는 사람을 보고 여기는 굉장히 좀 따뜻해, 친절해 이 이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데스크 스태프들에게 좀 많이 요구가 되죠. 그래서 이런 병원의 이미지 메이킹을 짚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책에서는 이제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소를 짓는 표정. 이거 연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승무원들이 아침에 모이면은 그 도레미송을 부른대요. 도레미송. 그 도레미 도레미 뭐 이렇게 그 도레미송 그거죠.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그게 도레미송 같은데 그 도레미송을 부르면 웃는 근육이 굉장히 단련이 되고 자극을 준다는 거죠. 되게 웃길 것 같아요. 되게 거기도 좀 군기가 좀 빡센 들어가고 있는데 서로들끼리 모여가지고 도레미송 부른다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미소, 잔잔한 미소가 깔려 있으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요.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인상, 미소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프로들은 웃는 그것까지 연습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화장이나 스타일이 좀 딱딱하다, 세 보인다. 그래서 화장도 바꾸고 예, 심지어는 뭐 쌍꺼풀도 바꾸고 눈꼬리도 이렇게 올리면 좀 세 보일까 약간은 조금 이렇게 내리고 그런 굉장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깍듯한 말투라는 겁니다. 말은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돼요. 물론 뭐 저기 시골에 있는 치과는 막 아버님, 어머님 관계성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저는 약간은 좀 전문적인 이미지를 선호합니다. 왜? 그런 관계성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병원은 그 전문 기관이에요. 의료기관은 어떤 전문 분야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소통에 있어서 아나운서들이 굉장히 어때요? 깍듯한 표준어를 쓰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바른 자세,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자세라든지 또 환자분 나가실 때 서서 또 인사하는 자세 뭐 이런 부분으로 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거기 걸맞는 단정한 복장이겠죠. 여러분 나중에 면접을 볼 때도 꼭 정장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옷을 갖춰 입어 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면접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가치를 높게 보이게끔 상대를 착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복장을 단정하게 해석하면은 아, 이 사람은 일도 잘할 것 같아. 생각이 바를 것 같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역시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신뢰를 주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장님에 대한 강점,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어차피 원장님은 우리의 상품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세일즈맨이 우리 상품을 좋게 칭찬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전문가입니다. 잘하십니다. 뭐 예우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그 신뢰도가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수술 환자나 좀 이런 통증이 큰 환자들한테 해피콜 이게 일부는 이제 병원 전화로도 하는데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핸드폰으로 직접 연락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이런 거 하나가 이제 모이면은 굉장히 상담 동의율을 높이면서 이 믿음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뒤에 추가적으로 어떤 불만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환자를 분류하는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